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특강을 맡은 변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제대학교 AI 융합대학 메디컬 빅데이터 전공에 근무하고 있고요. 또한 BK21 대학원의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 학과의 참여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치매 고위험군 예측을 위해서 소위 이제 우리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 소개는 드렸고요. 저는 특히 그 메디컬 빅데이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인병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게 제 연구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랑 유튜브를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회가 참 좋아서 두 가지 큰 코호트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었었는데요. 특히 제가 치매를 접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참여했던 노인성 치매 임상연구센터였습니다. 이때 노인성 치매 임상연구센터는 우리나라의 40개 의료기관이 다기관 코호트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임상연구부터 시작해서 예방연구를 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이때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접하면서 질병에 대한 예측 모델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운이 좋아서 한국노인노세 코호트 사업단의 이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래까지 진행되었던 연구였고요.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던 다기관 코호트 연구였습니다. 역시 최근에 이 프레일티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카그니티브 프레일티라고 해서 요즘에 인지적 노쇠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는 소셜 프레일티, 이런 사회적인 노쇠,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어떤 신체적인 허약만을 질병의 범주로 두었었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인지나 사회성의 강도와도 관련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요, 노인병이라고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네 가지를 얻어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마 이거 임상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대체 치매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게 왜 필요한가입니다. 우리가 사실 공학 쪽에서 인공지능을 접근할 때에는 이 Y, 우리가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이 결과물이 의료에선 질병이 될 텐데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좀 심오한 고민이 없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상에서 어떤 질병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이 Y라고 하는 이 결과 변수에 대한 아주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질병 고위험군 예측 모델을 또 적극적으로 효율성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치매 고위험군이 왜 필요한지 제가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임상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 원인과 유형 그리고 위험 인자를 탐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미징 연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조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치매라고 하는 질병에 있어서는 이미징 연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신경심리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델링에 대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정확도가 높은 소위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해서 자, 정확도라는 부분을 높이기 위한 또 그 AI의 흐름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부스팅 알고리즘, 소위 언셈블 알고리즘인데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높여야 할 게 정확도 외에 바로 설명력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인공지능은 단순히 AI라고 부르지 않고요. 의료 분야에서는 CDSS라고 많이 부릅니다. 현재까지는요. 자, 이 CDSS는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의 약자인데요. 소위 의료인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물론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만 그 결과를 임상의사 선생님들 또는 의료 종사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네 번째 테마로는 바로 설명 가능한 예측을 위한 소위 XAI, Explainable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고령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자, 제가 이걸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고령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요. 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면 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자, 또한 20%를 상회하면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또 2017년에는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2000년대에는 초고령 사회가 한 2027년쯤에 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이게 저출산이랑 맞물려서 2년이 앞당겨져서 지금 추세라면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불과 지금 2년을 남긴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제가 이 고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 노인 진료비가 증가한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세금이 많이 우리가 소모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2018년 우리가 이 뉴스 연합뉴스 자료를 보시면요. 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 보시면 2014년에 총 진료비 대비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는 진료비는 36.3%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불과 4년 만에요. 36.3%에서 40%를 넘기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전체 의료비, 전체 진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진료비가 절반 가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게다가 양쪽으로도 보시면 19.7조 원이었던 것이 31.7조 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전국민 의료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노인 진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아픈 노인분들에게 진료를 받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은 건강한 노인 또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핵심이 될 텐데요. 결국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인구가 계속 고령화로 진행되면서요.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파생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이 인구 피라미드는 제가 뒤에서 각 도시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한 가지 특징이 지역별로 고령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2025년에 제가 아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2025년에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모두가 다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2014년에 초고령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전라남도는요. 자, 통계청의 추이를 보면 2045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약 45.1%, 그러니까 결국 2명 중에 1명 가까이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피라미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로 대신 보여드리면요. 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 데이터를 통계청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보셨던 그런 이제
그 시각화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196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이와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이 강의를 하고 있는 2023년의 인구 피라미드이고요. 자, 미래에 제가 시점을 2047년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퇴하는 나이가, 즉 제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나이가 2047년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인구 구성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지표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중위 연령입니다. 자,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집단에서의 딱 중간 연령을 얘기합니다. 자, 1960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연령은 19세였습니다. 자, 이때는 20살만 넘어도 성인의 느낌이 나죠, 이제. 자, 자그마치 유소년 인구가 42.3%를 차지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마른 목골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중위 연령은 45.6세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만 나이로 41살인데요. 저는 아직도 중위 연령보다 적은 나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60대 우리가 성인하고요. 지금 2023년의 성인이 정말 체감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그 가수 김광석 씨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가 1990년대인데요. 그때는 중위 연령이 약 30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서른 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중년을 넘어간다. 뭐 그런 이제 느낌의 가요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었죠. 자, 그런데 그때 1990년대 30살은요. 지금 보시면 거의 뭐 20대 같은 느낌이죠. 그 당시에. 지금 인구 피라미드가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래도 2023년에는 지금 보시면 생산 가능한 연령 인구가 한 70%쯤 되고요. 자, 고령 인구가 지금 18.4%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60년에 비해서 거의 6배 정도 증가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하면 이제 더해주면요. 총 부양비 그리고 고령화 지수라는 게 노령화 지수라는 게 우리가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47년을 보시면 제가 이제 65세가 되는 요 나이 때 중위 연령은 자그마치 56.9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55세 정도 되시는 분도 이때는 중간 나이가 아닌 거예요. 네, 얼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미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화 지수, 소위 노령화 지수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청년들이 부담해야 될 지수가 429.7.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전국이 이렇고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전남을 보여드렸는데 전남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전남의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지금 중위 연령이 51세입니다. 중간 나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남 지역을 가시게 되면 젊은 청년 인구가 없는 겁니다. 한 50살이 되더라도 굉장히 젊은이가 되는 거죠. 2047년도에 보시면 자, 지금 중위 연령이 무려 63.9세입니다. 그러니까 환갑을 넘으신 분도 중간 연령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인의 의미였는데 이제는 2047년에 전남에서는 환갑은 아직도 중년 같은 중년이 안 된 느낌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령화 지수는 자그마치 657.8, 아까 400점대를 보이고 있던 전국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부산은 어떤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은요, 대체적으로 아까 전국 평균이랑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의 모습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전남은 59.5세니까 부산은요. 전남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 2살 정도 내려가 있지만
역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걸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유소년 인구가 2047년도에 부산은 전체 인구의 8.2%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유소년 인구라는 거는 자, 0세 갓 태어난 아이부터요 14세까지 요 인구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아까 보셨던, 제가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 평균이 9%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부산은 8.2%니까 부산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저출산이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즉,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출산율이 더 낮고요.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노령화 지수 역시 아주 전국 평균보다 더 심각한 그런, 즉 청년들이 더 부담을 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서울도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서울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도 유소년 인구가 2047년 기준으로 8.5%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위 연령을 보시면 54.2세니까 아까 부산보다는 젊어 보입니다. 확실히 한 5살 정도요. 평균적으로. 하지만 유소년 인구가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떨어지죠. 자, 이 얘기는 맞습니다. 바로 서울도 저출산이 사실 심각하다는 거죠. 즉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젊은 인구들이 서울로 많이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만 출산율 자체로만 본다면 좀 낮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자,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실 이 고령화 문제는 지역별로도 다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당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이 지역별 이 느낌을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심각하구나를 느끼는 그것들이 바로 시각화 자료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인구 시각화 데이터를 보시면, 자, 2014년은 자, 이렇게 지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붉은색 계열을 띠게 되고요. 자,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녹색 계열을 띠게 됩니다. 자, 2014년에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그래도 대체로 약간 여름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푸릇푸릇한 녹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게 불과 2040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2040년이 되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몇몇 개의 도시를 빼고는요, 상당히 가을처럼 상당히 붉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오늘 치매 얘기를 하러 강연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 통계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사회가 늙어가고 있고요. 한국 사회가 늙어감과 동시에 소위 이제 노인병,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치매입니다. 자, 저는 이제 박사과정 때 치매를 공부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치매하면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치매에 대해서 지식도 있으시고요. 좀 어느 정도의, 하지만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하시죠. 자, 하지만 또 적극적인 태도도 취하시고 요즘은 이제 치매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치매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체가 노화되면서요. 자, 한 가지 또 노화되는 게 바로 이 인지입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리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아마 보건학이나 지역사회 보건학 예방의학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이실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풀었으면 장애보전 손실연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0에 가까우면 큰 장애가 아니고요. 1에 가까우면 사망에 거의 이를 정도의 큰 장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달리라고 하는 이 지표는 질병끼리의 상대적인 어떤 고통 부담, 또 장애로 인한 이와 같은 손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요 달리 지표에 대해서 쭉 보시다 보면, 자, 지금 암이 약 한 0.484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심각한 치매, 자, 시비어 정도, 아주 심각한 치매가 4.438로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치매라는 게 당장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은 아닙니다만 오랜 기간 치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고요. 또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요. 주변의 부양자들, 가족들이 함께 짊어져야 될 부담, 소위 이제 버든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질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정도가 암만큼 심각한 거죠. 자, 이어서 우리가 치매 환자가 앞으로 고령화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이제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의 약 10.3%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우리가 추계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20년이 지나면 2배씩 늘어나서요. 자, 2040년대가 되면 네, 2배씩 느는 건 아닙니다만 치매 환자 수가 그렇죠.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2배가 늘면서 전체 이 노인의 12.3%를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네, 쭉 늘어서 2060년쯤 되면요.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약 300만 명 정도가 있을 걸로 추계가 되고요. 치매 유병률의 자그마치 1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유병률이 10%가 넘어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뇌졸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5세 이상 뇌졸중의 유병률은요. 약 4. 몇 %죠? 네, 4% 됩니다. 5%가 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네, 치매, 인지적인 문제를 가진 노인이 약 대략 한 100명 중에 15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자, 이처럼 치매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또 재미난 제가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요 극복해야 할 질환이 뭐냐 그 우선순위를 대국민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의료인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한테 도대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질환이 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찾아본 결과 2017년 6월 이후에는 다른 데이터는 찾지 못했는데요. 자, 이때 전국의 15세부터 6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 의료비 지출 부담이랑요, 환자 가족의 고통, 그리고 발병 원인이 불확실성하고 치료에 대안이 없고, 자, 이런 지표에서 모두 다 치매가 1등을 차지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발병 시의 치사율이나 완치율은 자, 암 다음으로 치매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종합하자면 치매는 지금 의료비 지출, 환자 가족의 고통, 또 치료 대안이 없는 것, 자,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좀 위험한 질병이다.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병이다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봐야 할 그런 데이터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도표를 보시면 자, 치매 환자가 증가하게 되면요. 자, 앞서 우리가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또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12년도에 자, 치매 환자는 대략 52만 명 정도였습니다. 자, 이때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10조 정도였는데요. 자, 이것이 40년 가까이 지난 2050년이 되면요. 치매 환자는 대략 한 4배 정도 늘어서 212만 명 정도가 되고요.
자, 이때 사회경제적 비용은 자, 4배가 아니라 자, 그렇게 되면 40조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134조 원이 됩니다. 즉 13배나 뛰어오르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바로 단순한 진료비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요, 자, 치매 환자를 돌봄으로 해서 자, 가족들이 실직을 한다든지 또는 이 환자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비용들을 다 포함한 그런 값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치매라는 것은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히 부담을 전가하는, 또한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부담을 초래하는 그런 질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종합하면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또 국민들도 치매를 극복해야 할 질병의 우선순위로 꼽고, 자, 이 정도로 치매에 대해서 이제 극복해야 할 그런 질병이고, 치매가 아주 부담스러운 질병이고, 자, 반드시 정복해야 될 질병이고, 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함의는 이미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조기 예방을 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탐지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치매가 이렇게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치매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전 세계적인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머크라든지 로슈, 일라이릴리라든지 화이자,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다국적인 제약회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회사에서 치매 치료제를 한번 개발해 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일라이릴리라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자, 지난 30년간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큰 아주 다국적 제약회사죠. 여기서 치매 치료제 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이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35조 9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1조 이상을 투자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비용이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도시 지하철 하나를 그 노선을 짓는데 약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어마어마한 비용은 우리나라의 도시 지하철을 365호선을 건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부산에 지하철이 부산이랑 광역철도까지 한 6개 노선이 있는데요. 자, 이 돈이면요, 부산에 동단위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전국의 지자체가 시군구가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 깔고도 한 100개의 호선을 더 깔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뿐만 아니라 아든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뭐냐 하면 뇌영상은행입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요 사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여러 유럽이나 미주 대륙이나 오세아니아나 또는 아시아에서 자, 이 MRI라든지요, 자, 이런 CT 사진들을 같이 모아서 이것을 이제 치매를 그 치료제나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징 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시도도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양리학적 성과물들은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치매 완치제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소득이 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지저하 개선제가 양리학적인 성과물로 발견되기 시작됩니다.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FDA 승인을 받아서 시판 중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콜린분해 효소 억제제인 도네피질이나 갈란타민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03년도에 메만틴이라고 하는 이 양리학적 성과물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30조 원을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2003년도에 가장 마지막에 개발된 메만틴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치매에 대한 신약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된 치매 인지저하 개선제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사실 우리가 투자 대비
어떤 효용성을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치매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은 연구들이 21세기 오면서요. 과학적 근거를 위해서 이제 메타 분석들이 막 이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치매 인지 저하를 좀 개선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왔던 비타민 E나 비타민 B 계열이나 또는 뭐 셀레길린이라든지 에스트로겐 개체요법이라든지요. 또 뭐 진코민, 은행잎 추출물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메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치매의 어떤 이 개선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자, 이런 결과들이 또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요. 결국은 치매를 어떻게 정복해 보려고 다국적 회사들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아직까지는 치매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러한 치료 기법이나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 일부 성과가 있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외국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치매를 예방하고자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7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는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래서 치매 연구에 그 당시로선 큰 돈이었습니다. 200억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제 첫 유병률 조사도 있어 왔고요. 서울대병원의 조명재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치매 유병률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가이드라인이 이런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건강 수칙이라고 해서 네, 가이드라인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요 가이드라인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건강 수칙이 제공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고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고 당연히 뭐 술을 좀 절주해야 되고 자, 이런 당연한 걸 도대체 왜 과학적으로 규명화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는 지금 과학에 근거해서 뭐 이런 임상을 또 하시고 과학에 근거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질병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런 것들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사람은요. 자, 이런 행위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6가지 인지건강수칙 중에서 하나만 지키거나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 예를 들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술도 마시기도 하고요. 몸에 좋다고 해서 또 비타민도 하나를 드시고 자, 이처럼 사람의 건강 행위라는 것은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제 연구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정부에서 200억이나 투자해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16년이 지났는데 자, 지금은 그러면 어떤가? 예, 지금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치매 치료제가 개발된 것, 완치제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또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도대체 왜 걸리는지 알 수 없고 그 질병을 어떤 완치할 수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치매를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 조기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또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EBP라고 하잖아요.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근거해서 자,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결국 빅데이터라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치매 예방을 한다는 건 조기 검진 때문인데요. 자,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치매는 완치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앞서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흡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이분들도 돕고 혼자 사세요. 또 보시니까 지금 우울하시죠. 혼자 사니까 술도 많이 드십니다. 자, 게다가 네, 또 몸에 좋은 비타민을 꼭 챙겨 드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복합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의 건강행위, 소위 이 행동이잖아요. 자, 이 비헤비어, 행동을 어떻게 그러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것인가. 자,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런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35분이 벌써 지났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건 좀 이론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 치매 조기 진단이 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치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조기 진단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 5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회복 가능한 치매가 한 10%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아까 강연의 앞부분에서는 치매는 완치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치매는 완치제가 없죠. 자, 이 회복 가능한 치매는 실제 치매가 아니라 우리가 가성치매, 자, 가짜 치매라고 부르는 치매와 유사한 질병이 있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제가 좀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가성치매는요, 자, 치매가 아닌 다른 원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지 문제를 가진 질환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결이 되면 이분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소위 가역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치매는 비가역적인 특성을 가지죠. 이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기에 선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뒤에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에 진단해서 처치를 하면 진행을 좀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 5번은요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인데요. 자, 3번은 우리가 간병이 필요 없는 그런 독립적인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치매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자, 치매는 나중에 처음에는 경도 치매일 때는 그래도 혼자 이렇게 좀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가요, 치매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돌봄을 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치매 환자를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때부터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요, 인간답게 좀 더 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인지저하 개선제를 복용하면서 조금씩 이 감퇴되는 인지 저하를 조금 더 막아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독립적인 삶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와 가족 측면을 좀 나눠서 살펴보시면요, 환자는 자신의 앞날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이게 완치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 인지가 건강할 때 내 앞날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답게 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족은요, 이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의 폭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치매 연구들을 하다 보면 치매에 대한 지식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치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치매 증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되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굉장히 치매를 안 좋게 그려내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중에 이 간호 계획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 환자가 성격이 변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BPDS, 잘 아시다시피 이상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가족들이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교육도 시켜드릴 수 있으려면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매 조기 진단이나 조기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이 표와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는 요 측두엽
부터 이렇게 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전두엽이랑 이렇게 손상이 되죠. 자, 보시면 우리가 자, 요 단계 전까지는 서서히 이제 노화가 오는데요. 초기 단계에서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방향 감각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인지적 증상에서는요. 자, 그러다 보면 집안일이나 사회생활이나 또 우리가 일상생활 수행 AD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서서히 장애를 오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이때부터 이제 치매가 심해지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치매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환자 보호자들이나 환자를 힘들게 하는 건 BPDS, 소위 이제 문제심리 행동이 되겠는데요. 뭐 집 밖으로 배회한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의심을 하는 요 단계가 오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결국은 거의 와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 단계가 되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이상 간병인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요게 지금 첫 진단 시기부터 이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한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치매가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전가하는 질병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보십시오. 자, 요 곡선을 제가 만약에 자, 요렇게 바꿔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붉은 선이 자, 치매가 진단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점이었다면 요 궤적을요, 요 트레젝션을 조금만 늦춰준다면 자, 환자는 요 지금 그 와병하면서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요 시기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환자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조금 더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 사망에 이르러서 이게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제가 이게 이 치매 예방과 조기 선별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매는 다발적인 인지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인지라고 하는 영역은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attention, memory, 뭐 점점 orientation 되게 많잖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인지에 대한 손상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일상생활 능력, 소위 ADL이라고 하는 것에 장애를 가진 이 복합적인 증상을 우리가 치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인지 기능에 대한 간단한 도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뇌에 대해서 보시면 좌측에 좌반구가 있고 우측에 우반구가 있으면 각각 이러한 영역들을 담당한다라고 뇌 좌우 분리 반구 이론에 따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게 인지 영역의 다는 아니고요. 또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치매는 뭐 이건 저기 간단히 임상 선생님들이시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는 이제 지금은 DSM-5죠. 저 여기 업데이트를 못 시켰네요. DSM-5에서 우리가 진단하거나 아니면 또 쿠밍스 앤 벤슨 이 학자분들이 진단하는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메디컬 빅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빅데이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의료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또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메디컬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일본, 영국에서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죠. 자, 뭐 의과대학에서도 보면 정밀의료교실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메디컬 빅데이터를 배우셔서 또 활용하는 그런 부서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치매에 대해서 근데 먼저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에 대해서. 자, 왜냐하면 제가 치매에 대한 특성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빼고 들으시게 되면 이 메디컬 빅데이터가 이미징 연구, 그러니까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우리가 뭐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디텍션 또는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술이 가장 핫한 기술인데 그쪽으로만 너무 생각을 하셔서 제가 오늘 사실 그 생각을 좀 바꿔드리고자
또 하는 게 오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치매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은 영상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치매 종류 중에서요. 우리가 치료 가능한 치매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사실은 치매가 아닌 가짜 치매죠. 가성 치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많게는 10% 정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10% 정도는 사실 가짜 치매인 경우가 많은데요. 자, 대표적으로 뭐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 우울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중독도 있고요. 뭐 이런 정상압 수두증, 비타민 결핍증. 자, 이러한 질병들이 실제로는 치매처럼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되거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종종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실은 원인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고 나면 정상인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한 치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치료 가능한 치매, 가짜 치매, 가성 치매의 첫 번째는 정상압 수두증입니다. 자, 이 정상압 수두증을 보시면 수두증은 잘 아시죠? 여기 지금 뇌실이라고 하는 벤티큘러의 여기서 지금 뇌촉수액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맥락돌기에서요. 그래서 맥락돌기에서 형성된 뇌촉수액이 사실은 지주막의 여기 사이에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자, 원래 사실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 뇌촉수액은 그런 장치인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뇌를 전반적으로 누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두증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압 수두증은 자, 이게 정상 압력의 그런 수두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어쨌든 지금 이 측내실의 사진을 보시면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지금 이 측내실이 상당히 이렇게 공간이 두터워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이시게 되는데 서서히 보행장애도 오시게 되고요. 자, 인지장애와 함께 요실금도 오게 됩니다. 치료는 션트라고 하는 잘 아시다시피 뇌실에서 복막에 이런 소위 이제 이런 관 같은 걸 꽂아서 네, 빼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환자들이 지금 보시면 측내실이 이렇게 네,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상당히 커져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여기 지금 이게 관을 꽂은 요 CT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 관인데요. 자, 그래서 션트를 한 이후에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인지 문제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하면 이걸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진행성, 퇴행성, 비가역적인 치매. 자, 이런 치매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인 치매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알츠하이머병, 전두축두엽 치매, 루이치 치매, 클레펠츠 야구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가역성 치매,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치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츠하이머병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두축두엽 치매는 원래 치매 자체는 측두엽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약간 전두엽이랑 측두엽 부근, 그러니까 전두엽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담당하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약간 성격 부분을 좀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주된 증상으로 보이는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치 치매는 루이바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킨슨병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치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치매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뒤에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펠츠 야구병은 프리온 질환, 그러니까 광우병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병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200명 미만의 사람들이 클레펠츠 야구병에 걸리고 있죠.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그 알츠하이머병이랑 혈관성 치매 두 가지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이미징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보다는 신경심리 검사 지표를 이용한 게 훨씬 효과적인지를 말씀을 뒤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치매 원인 질환 비율을 이어갔고요. 뭐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두 꼭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독일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신데 보통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질병에다가 붙이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알츠하이머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병은요 상당히 오래된 질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교적 근래의 병입니다. 역사가 한 115년밖에 안 됐습니다. 훨씬 오래된 질병이 많죠. 1907년도에 이 독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분이 어거스트라고 하는 요 환자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환자분이 정신병으로 우리가 진단받아서 이 의사 선생님한테 오시게 됐는데 뭔가 기존에 알던 정신병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질병이다 라고 이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알츠하이머라고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우리가 확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검진하기 위해서는 뇌부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뇌부검을 한다는 건 이미 죽은 이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 발견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보시면 뇌가 위축됐고요. 뇌가 위축됐다라는 건 이런 지금 뇌실이나 이런 워니케 에리어 이런 쪽이 지금 이렇게 커져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 뇌가 전반적으로 쪼그라들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뇌의 위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노인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경섬유 농축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확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자,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MRI나 CT를 통해서도 우리가 뇌를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신 간접적으로 이미징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대조를 하자면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거는 정상인의 뇌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분의 뇌라고 가정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위치에서 손상을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측뇌실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워니케 에어리아라고 불리는 우리가 랭귀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두엽의 안쪽에 지금 메모리 부분, 지금 이렇게 이 지금 공간이 이렇게 넓게 지금 정상인보다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조금 더 보시면 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보시면 뭐 기억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해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기능들을 대체로 우리가 영상 분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늠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 자, 지금 위에는 정상 고령자고요. 아래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MRI를 비교한 것인데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비교라서 극단적인 비교라고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측뇌실 부분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어떤 요 축두엽 안쪽 공간이라든지 자, 이런 지금 랭귀지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걸로 봐서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해부학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지금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극도의 심각한 알츠하이머 진행이 이미 아주 이제 시비어한 그런 환자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주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사실은 이런 해부학적 변화가 이렇게 크게 벌어질 정도라면 사실은 거의 치매 말기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 선별에서는 해부학적인 변화가 먼저 나타난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갑자기 길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자, 이런 징후들이 실은 조기에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징후들을 캐치하는 게 오히려 훨씬 조기 선별에서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 치매 유형인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혈관성 치매는 뭐 잘 아시다시피 뇌혈관 병변으로 인해서 초래된 치매고요. 자, 이렇게 경동맥을 타고 와서 지금 뇌의 혈관은 여기 윌리스 서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앞쪽 그 전두엽 쪽으로, 그 다음 측두엽 쪽으로, 이렇게 후두엽 쪽으로 가고, 여기 MCA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예, 이 측두엽 쪽의 혈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이제 뇌가 뭐 손상이 되면 그 치매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잘 아시다시피 뇌는 뇌경색도 있고 뇌출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히거나 또는 뭐 터지거나, 자, 이런 부분들이 하필이면 치매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랑은 좀 다르게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인지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혈관성 치매는 원인 질환이 있잖아요. 원인 질환이 지금 그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직접적인 원인 질환 때문에 치매가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갑작스럽게 인지장애가 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일과적인, 그 다음에 단계적인, 그래서 계단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자, 인지 기능이 계단형으로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쭉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또 그만큼 심각하게 또 떨어졌다가 유지가 되다가, 자, 이렇게 인지 감퇴 형태가 계단 형태로, 단계적인 형태로 악화된다라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랑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자, 원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자,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병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뇌졸중의 병력이 없는데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또한 보이는 치매 증상하고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뇌졸중하고의 뚜렷한 시간적인 연관성, 소위 이제 커절리티죠. 이거는 인과성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우리 인과적이라는 거는 선행되는 사건 A와 자, B 사이에 시간적인 인접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커설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 혈관성 치매는 치매 증상이 바로 근래에 있었던 뇌졸중 때문이다. 자, 원인 질환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AI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특성도 보여드리고 하셨는데, 자, 보통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치매 관련 이 인공지능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2022년 기사와 2021년 기사를 좀 찾아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보시면 AI는 누가 치매에 걸릴지 알고 있다. 영화 제목 같네요, 마치. 자, 2년 내에 치매 걸릴 사람을 92% 정확도로 예측한다. 자, 이게 지금 2021년 12월 기사였는데요. 자, 2년 내니까 2023년 올해에는 지금 누가 치매 걸릴지, 자, 전 국민이 이제 다 활용하는 그런 AI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상용화가 돼야 될 텐데, 사실 꼭 그렇게 여러분들도 뭐 동의하시겠습니다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올해. 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치매 조기 치료하는 AI. 자, 국내 연구진 스타트업을 활용하고 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 요 두 개의 시각화 자료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매년 연평균 의료 이미징 시장은요 36%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 AI, 특히나 의료 AI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 이미징 시장은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보시는 요 그 신문 기사에 나온 요 뇌 영상 이미지처럼요, 자, 이렇게 자, 한번 찡 스캔하면 당신이 치매 걸릴 위험이 몇 퍼센트입니다 라고 정확도가 치매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AI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개발된 뉴로아이라고 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치매 형태, 이런 치매를 예측하는 AI 형태보다는 실제로는 신경심리 검사를 이용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뭐 보여드리면,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 기술로는요, 초분간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망막 내에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검출하는 이런 예측 AI 기술이 실제로 또 개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망막 내에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끼면서 저희가 치매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라고 최근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것을 조기에 진단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걸 만든 회사가 뉴로비전이라는 회사고요. 자,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있는데 망막 자동 현관의 시각화나 이런 측정을 위한 피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보시면 자, 건강한 대조군의 망막은 이러한데요. 여기 보시는 요 하얀색이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비침습적인 안 광학 기기로요, 이미지화해서 이거를 디텍션,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플라그가 있다라는 그런 거고, 이걸 우리가 AI에선 탐지 기술에서는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AI가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CDSS의 형태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기술로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딥러닝 모델들도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크게 제가 좀 리뷰 연구들을 읽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점을 검출하는, 소위 이거 이제 디텍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석에 활용하는 이런 모바일넷이나 VGG16이나 이런 뭐 인셉션 모델, 레스넷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또 한 가지 흐름은요, 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바로 세그멘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디텍션까지, 그러니까 어디가 뭐 손상된지까지 위치까지 찾아주는 욜로라든지요, 마스크 RCNN 같은, 욜로는 사실 버전 5까지 좀 최근에 나왔거든요. 자, 이런 모델들이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자, 뭐 폐 사진이라든지 망막의 플라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욜로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이용해서, 자, 어디가 손상되는지 이렇게 네모난, 윈도우라고 하는 이 네모난 박스 형태로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와, 이제 치매가 정복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런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요, 선행연구인데요. 제가 선행연구에서 봤더니, 자, 모바일넷이라고 하는 요 지금 특징점 검출하는 요 AI가 보시면, AI는요 학습을 하고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만큼 학습된 AI가 성능이 좋은지를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씩 나눠서 학습할 때 쓰기도 하고 남은 데이터로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모바일넷의 이 학습 결과 항상 트레이닝 데이터의 성능이 더 좋고요, 밸리데이션 성능이 조금 낮는데, 보시면 약 한 5% 정도의 트레이닝에서의 성능이 정확도가 있었고요, 밸리데이션에서는 거기서 좀 떨어져서 한 77% 정도, 이 정도의 성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AI가 만약에 어떤 결정적인 의료에서 진단이나 선별을 하는데 그 정확도가 대략 한 80% 정도다라고 하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되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불량품이나 이런 걸 검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의 질병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자, 굉장히 낮은 거죠. 왜냐하면, 자, 제가 진단에서 오류가 있을 확률이 20%라는 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자, 그러면 10명 중에 2명은 잘못 진단될, 오진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그런 AI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뜯어보면 정확도가 아주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fficiency net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자, 이거는 정확도가 더 높아 보입니다만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보시면 들쑥날쑥하죠. 자, 보시면 갑자기 막 쭉 떨어져서 뭐 60%를 보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뭐 80%를 보이기도 하고. 자,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안정. 자,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터에 따라서, 학습된 데이터에 따라서 실제 검증에서 쭉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얘를 믿고, 이 AI를 믿고
이 AI가 결정한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한 거죠. 자, 따라서 이 얘기를 제가 좀 줄여보자면 크게 세 가지의 AI, 그러니까 치매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딥러닝 모델이 세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 성능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92% 정확도로, 자, 아까 제가 기사 보여드릴게요. 자, 2년 내에 치매 걸린 사람은 92% 정확도로 예측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92%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92%라는 거는 100명 중에 8명은 오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생명을 다루는 의학 분야에서 예, 정확도가 훨씬 높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자, 그 다음에 설명 가능성이 없어요. 자, 만약에 오진할 가능성도 8% 이상인데, 자, 이 결과를 왜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을 치매 환자로 도출해냈는지, 자, 왜 정상인으로 도출해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설명이 없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의료 종사자께서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면, 자, 이 모델은 바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오진 확률도 높은데 설명은 또 낮다. 게다가 과실 책임 여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과실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자, 만약에 CDSS라면, 즉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책임이 일체적으로 있겠죠. 근데 앞으로 만약 뭐 AI 닥터, 정말 뭐 이런 AI가 정확도 높게 무언가를 그 판단해 주는 게 그게 주된 흐름이라면 이거는 과실 책임이 이제 AI 닥터한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책임을 질 수가 없겠죠. 자, 방금 지금 밑에 보시는 이게 설명 가능성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 안구 뭐 예를 들면 뭐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만약에 이게 시비어고 이게 모더레이트라면, 자, 이제 뭐 안과학 전공하신 분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왜 시비어고 이게 왜 모더레이트인지 알 수가 없다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어때서 뭐는 어때서 이건 시비어로 판단했고 이거는 모더레이트로 판단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예, 이건 설명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마저도 성능이 정확도가 낮다면 그건 한번 재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치매 부분에서는 이런 해부학적인 손상을 대신 검증하는 방법으로 신경심리 검사라는 게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각각의 뇌피질 모듈에 따라서 각각 인지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가정하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만든 우리가 배터리 또는 어세스먼트 테스트들을 우리가 점수화해서 정량화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AI로 활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돼서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술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매 예측에 있어서 이런 형태를 떠올리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에 가깝습니다. 자, 이거는 그 삼성서울병원의 서상원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거 지금 치매 예측하는 노모그램을 만드셔가지고 특허를 받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보면 각 기억, 시각기억, 언어기억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인지장애가 뭐 어떠냐에 따라서 각각의 아주 레이쇼가 구해지고요. 자, 이 아주 레이쇼를 통해서 치매 위험 지수라는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서 0점부터 100점까지 이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걸 합쳐서 내 총점이 몇이다, 즉 치매 위험이 몇 %다라고 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측에 보시는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 시각기억, 언어기억, CDR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매 척도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아주레이쇼를 구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치매 점수를 만들어서 이걸 갖고 예측하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치매 예측에 있어서의 AI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치매 조기 진단검사는 사실 또 경제성의 논리가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MRI 같은 경우는 비용도 비싸고요. 사실 의료보험도 안 되고 선별검사로서는 뭐 정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선별검사는 인지기능이라든지 자, 이렇게 간편하게 또 지필고사 형태로 비용도 저렴하고 또 간단한 시간적인 소모도 적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선별검사로서 효과가 있죠.
자, 질병이 없는 사람들을 조기에 고위험군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스크리닝 테스트에서는 이런 시간적, 비용적인, 경제적인 논리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치매와 관련된 인자는 이와 같고요. 보시면 크게 보시면 자, 리스크 팩터, 치매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고요. 자, 프로텍티브 팩터, 그러니까 치매를 보호하는 인자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란셋에 지금 실렸던 연구인데요.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치매 위험 인자는 최대한 줄이고요. 치매 보호 인자는 최대한 많이 가져서 결국 브레인 리저브,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두뇌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만 이렇게 많이 활동해서 많이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축적할 게 아니라 뇌 활동도 많이 해서 두뇌를 비축해서 리저브 이론에 따라서요. 그렇게 해서 치매를 최대한 막자라고 하는 게 예방에서는 주요 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치매 위험 요인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고령이라든지 치매 가족력이라든지 아프로프로테인 E4 유전자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는 유전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치매 위험 요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바꿀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자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을 줄이는, 그게 이제 사실 치매에서의 인터벤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인자들을 대상으로 아까 보셨던 리스크 레이쇼를 또 구한 이런 메타 연구들도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을 주 2회 이하로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약 2배 더 높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 회귀 분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회귀 분석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정규성이나 등분산성을 위배하고 있고, 자, 독립적인 개별 요인만 탐색하죠. 그러니까 회귀 모형은 어떤 식이냐면, 자, 모든 인자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자, 여기서 모든 인자는 컨파운드 팩터, 혼란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흡연이 폐암의 위험 요인이다 라는 걸 회귀 분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음주랑 연령이랑 그 다음에 성별이랑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다 같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담배 한 개비를 더 피면 폐암의 위험이 얼만큼 높아집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 전통적인 회귀 모형이거든요. 자, 이거는 독립적인 개별 요인을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만은, 자, 문제는 사람의 건강 행위는 군집을 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은 한 가지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중 건강 행위, 멀티플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 건강 행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중 건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또 연구들을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희 박사과정 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연구했던 부분들은 이 다중 건강 행위를 찾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거는 누적 위험 요인, Cumulative Risk Factor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시면 Cognitive Impairment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멀티플 리스크 팩터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4가지 팩터가 있다면, 자, 위험 요인 하나만 갖고 있을 때, 하나가 아니라 2개를 갖고 있을 때, 2개가 아니라 3개를 갖고 있을 때, 3개가 아니라 4개를 갖고 있을 때 과연 리스크 레이쇼가 어떻게 바뀌냐, 자, 이런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상당히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는 단순히 개수만 갖고 누적 위험을 보는 거니까요. 모든 위험 요인의 가중치가 같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운동을 좀 안 하는 거랑 흡연을 하는 거랑은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위험 요인이 같은 가중치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했던 연구들은 바로 더미 변수로 변환해서 이 멀티플 리스크 팩터를 측정해서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4가지, 예를 들면 스모킹, 알코올 컨섭션, 피지컬 액티비티, B는 뭔가 BM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4가지 이제 대표적인 건강 행위를 가지고 치매 위험 요인을 파악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한계를 가집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4개의 변수만 썼는데도 예를 들면 뭐 전부 다 하는 사람, 이 중에 하나만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더미 변수를 했더니 16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치매 위험 요인이
이 네 가지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고자 하는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 집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실제 인구 집단에서 드문 조합의 추정도 발생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표에서는 음주도 안 하고 그리고 BMI도 없이 건강한 사람인데 노멀 BMI인데 보시면 술도 마시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15명 0.9%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드문 집단은 결국 이 리스크 레이쇼를 계산하게 되면 좀 추정값에 오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구에서 이런 집단은 드문 경우죠. 그 다음에 스코어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밍 스코어링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점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과연 총점에 따라서 치매 위험도가 어떠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자, 이것도 역시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론 중심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와 같은 리스크 팩터를 이용해서 스코어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시대는 변하죠.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지금은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를 판단할 때 스마트폰은 과거의 모델로 하면 현대에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것들을 스코어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변수를 포함하면서 정확도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시작한 게 머신러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머신러닝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오늘은 개별 머신러닝을 쌓는 스택 모델인데요. 즉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을 쌓아서 해석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뭐 2020년에 보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모델들이 지금까지 개발되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차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탐색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값을 위해서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를 하고 나면 데이터를 훈련시키고요.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이때 만약에 데이터의 성능이 좋다면 이제 머신러닝 기반 또는 AI 기반 어떤 질병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데이터는 훈련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이거를 검증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즉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자,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검증에 쓰게 되면 당연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습에 사용이 안 된 다른 데이터들 또는 뭐 다른 권역 병원의 데이터들 이런 걸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언셈블 머신은 간단합니다. 자, AI를 과거에는 A라는 머신러닝보다 B라는 머신러닝이 훨씬 더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한 10년 전에는 또 의미 있는 연구들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이런 모델들을 여러 가지 모델들 동시에 써서 이걸 가지고 성능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 심판이 한 명이 아니라 축구 심판이 10명이라면 오심의 확률이 적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전통적인 머신러닝은요. 자, 이게 지금 고양이라면 자, 이게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고양이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자, 언셈블 머신은요. 이게 고양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 모델을 포함하는 여러 개의 알고리즘들이 있을 겁니다.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델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얘가 고양이인 것 같아가 대체로 AI들이 합의를 본 거라면 얘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즉 모델 하나가 이 답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개의 모델이 답을 맞추는 게 훨씬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팅은요,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 예를 들면, 이게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고양이, 쥐, 뭐 이런 것들은 클래스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 AI가 가장 많이 얘기한 답을 가지고, 정하는 거고요. 소프트 모드는 뭐냐 하면 얘의 확률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에버리지, 평균을 내서 우리가, 얘가 고양이일 확률은 몇이다 라고 컨티뉴어스 베어러블, 연속형 변수에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저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셈블 학습은 전통적으로는 배깅이나 부스팅, 또 뭐 스택 이런 방법들이 있어 왔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배깅은요.
자, 하나의 데이터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복원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작위로 샘플을 복원해서 AI를 만들어서 자, 이 AI들끼리의 답을 투표로 보자는 거고요. 자, 부스팅은 그게 아니고요. 자, AI가 약한 AI, 그러니까 약한 학습자를 여러 번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여러 번 거치다 보면 결국 이 AI 모델이 보다 더 강한 똑똑한 AI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약간 백신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배깅, 부스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좀 경향을 보시면 한 2015년부터 스태킹이 좀 연구에서 많이 쓰여왔고요. 그 다음에 XGBooster가 2016년에 라이트GBA 2017년에 뭐 지금은 캡부스팅 뭐 이런 모델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논문에서 보시면 2022년도에 리뷰 연구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2, 3년 사이에 이 언셈블 머신을 이용한 논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보시면요. 자, 배깅을 이용한 연구들은 지금 선행 연구가 이와 같았고요. 자, 그래서 배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데이터에서 여러 데이터를 복원 추출해서 각각의 AI를 만들어서 개의 의견을 합쳐서 답을 찾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스팅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약한 학습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를 강한 학습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가중치를 줄 것인가가 이제 핵심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행 연구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스택이라고 해서 AI를 이렇게 쌌습니다.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자, A AI, B AI, C AI의 값을 메타러너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얘가 또 학습해서 아웃풋을 내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개별 AI를 합쳐서요, 메타러너에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 프리디션을 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에서 빨간색은 이제 학습을 트레이닝을 위해서 만든 데이터고, 녹색은 이걸 검증하는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여러 개의 지금 세 개의 지금 AI를 만들어서 얘를 지금 학습시키고 해서 얘를 다시 합쳐서 메타 모델에서 얘를 합쳐서 프리딕션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 메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메타 모델과 이 개별 베이스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개별 AI 간의 궁합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도에 이게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이걸 특허로 만드셨는데 지금 그전에는 이렇게 위로만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렬 구조로만 쌓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모방해서 옆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병렬 구조로 쌓는 스택 방법이 최근에 특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임의로 한 6개 알고리즘 스택하고요. 자,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개 알고리즘을 다시 또 뽑아서 학습하고요. 세 번째는 다시 또 임의로 5개 하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학습을 쌓는 이런 병렬의 방법도 요즘에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성능이 안정적이다라는 연구들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좀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외에 최근에 이제 그러면 이 스택 언셈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명시적 언셈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그야말로 딥뉴럴 네트워크. 자, 그 딥러닝을 모방해서 훈련 시간을 줄이는 그런, 자, 여기 어디셔널 커스트라고 해서요. 자, 예를 들면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요 히든 레이어, 요 중간층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히든 레이어는 빼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히든 레이어 두 번째랑 히든 레이어 5는 지금 뺐잖아요. 자, 요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면 빼는 게 낫죠. 요런 걸 이제 드롭아웃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언셈블 머신에 쓰는 겁니다. 최근에 요런 연구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 언셈블 모델에서는 이제 동종 호모지니어스랑 헤테로지니어스 언셈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종 언셈블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유형의 클래스파이어로 구성된 언셈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랜덤 포레스트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웃 오브 팩이라고 하는 요거의 평균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비슷한 이제 이 구조니까요.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이 AI는 서로가 합쳐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최적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매스요 상관 매수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연구들은 이렇게 쭉 있어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액티브 러닝,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쿼리 바이 커미티라는 모델입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복원 추출해서 AI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자, 예를 들면 주석이 적은 데이터, 자, annotated data라고 하는데 레벨링이 많이 없다, 이런 경우는 지금 답을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미트라고 하는 요거를 개발을 해서 개념을, 얘가 위원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만든 건데, 알고리즘을 구축 학습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 보셨던 그 드롭아웃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도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 거만 이렇게 제가 갖고 왔는데요. 2022년에도 뭐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외에도 지금 보시는 언셈블, 딥러닝에서의 언셈블은 이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도 높은 모션을 만들었으면 이 머신들이 성능 지표를 정확도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성능에 따라서 구별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좋은 차라는 게 단순히 속도가 빠른 차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연비가 높은 차가 좋은 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차는 비싼 속도가 빠른 차가 좋은 차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목적에 맞춰서 기준에 따라서 그의 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 남았는데 되게 빠르게 이제 익스플레네이션, 설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력은 이제 결국 이 고양이라고 하는 거를 딥러닝을 통해서 판단했을 때, 자, 전통적인 딥러닝은 이게 고양이일 확률이 93%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자, 그게 아니라 이 XAI, 설명 가능한 AI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게 왜 93%의 확률로 고양이라고 AI가 파악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귀가 뾰족하고 털이 복슬복슬해서 고양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인 딥러닝은 우리 오류 역전파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모델, 중간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해석 가능한 모델 또는 설명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단순히 고양이가 고양이 사진이 왜 고양이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털이나 수염이 존재하고 귀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95% 확률로 고양이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을 구분할 때, 자, 이게 왜 악성 종양인지, 색깔이 이렇고 뎁스가 어때서, 모양이 어때서, 쉐입이 어때서 얘는 우리가 악성 종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자, 의료 종사자분들께서 훨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CDSS가 되는 거죠. 자, 설명 가능성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완전 무결성이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해석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해석 가능성은 우리가 자연어, 우리 사람이 말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완전 무결성은 이 변화를 일일이 계산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여성이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아무도 이해 못할 겁니다. 성별값이 -1을 감소하면 채용 면접의 합격 여부에 -5.5% 기여도를 보여서 신뢰도는 9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치는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력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이론에 의거해서 뭐뭐 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더니, 자, 통계적으로 증명했더니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었다. 대신 여기는 수치는 없지만 해석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해석 가능성이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XAI에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고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미지 정보에서는 보편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맵 중에서도 민감도 분석이나 LRP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산이고 이게 커피라면, 자, AI는 주변부부터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SA로 보면 이렇게 강조, 자, 어떤 사물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LRP로 보면 훨씬 더 경계선이 더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라서 산으로 AI는 인식했고요. AI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커브로 인식이 된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정형 데이터. 왜냐하면 아까 치매 같은 경우는 신경실험 데이터들은 대부분 정형 데이터잖아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심층 설명학습, 해석 가능한 모델, 귀납적 모델들이 있고, 베이지안 규칙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런 트리 형태로 제시하는 게
대표적인 룰 익스트랙션 메서드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AI 그리고 설명력이 높은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보셨던 참고문을 보셔도 되고 또는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